내 결혼식을 인질로 잡은 엄마의 귀환 이야기. 인생은 참 우스워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생각했을 때 발밑의 진흙탕이 저를 잡아 끌더군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수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SNS에서 줄 서서 먹는 수제 타르트 맛집 사장으로 불립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제법 입소문이 나서 몇 달 전 지역 방송의 역경을 이겨낸 청년 사업가로 소개된 후 가게 매출은 정점을 찍었고 제 인생에도 볕이 드는 줄 알았습니다. 가게는 늘 활기가 넘쳤고 제 곁엔 국내 굴지의 대기업 본사에서 근무하는 성실하고 다정한 예비 신랑 민준 씨가 있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상견례를 할 예정이었고 제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정답을 찾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주방에서 달콤한 바닐라 빈 향기에 취해 타르트를 굽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죠. 작업대 위에 놓인 휴대폰에 긴 장문의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죠. 평소처럼 예약 문의겠거니 하며 확인한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쟁반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말았습니다. 30년 전 기억 속에서 썩어 문드러졌던 사진 한 장이 화면을 득달같이 채우고 있었거든요. 갑작스러운 연락에 많이 놀랐지? 엄마야. 네 소식 우연히 방송에서 보고 며칠 밤을 울었는지 모른다. 염치 없는 거 알지만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우리 딸 얼굴 보는 게 소원이라. 용기 내어 연락해본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에 담기 버겁구나. 그저 한 번만 얼굴이라도 볼 수 없을까? 너무나 정중하고 너무나 애절한 사과였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그 이름, 엄마. 하지만 메시지 속의 그녀는 과거의 매정한 모습은 간데없이 자식을 그리워하다 병든 가련한 노모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나를 잊지는 않았던 걸까? 하는 바보 같은 기대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다시 시궁창으로 끌어내릴 덫이라는 걸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30년 전 아빠가 노가다 현장에서 발가락이 잘려나가며 모은 가게 계약금을 들고 내연남 차에 올라탔던 그 여자. 7살 딸아이가 엄마 가지 말라며 차 문을 붙잡고 울부짖을 때 절 밀치고 떠났던 그 여자가 이제 와서 제 결혼식을 인질로 잡고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가게가 방송에 나가고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저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아온 엄마의 메시지는 제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죠.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사과를 하겠다는 건지 화가 나다 못해 실소가 터졌거든요. 저는 문자를 받고 일주일을 꼬박밤을 설쳤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마음이 지옥 같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래도 엄마인데 정말 죽기 전에 반성이라도 하는 걸까 싶은 바보 같은 기대도 아주 조금은 있었나 봅니다. 결국 저는 마음의 짐을 털어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가게 근처에 사람 눈에 잘 안 띄는 한산한 찻집에서 그 여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들어서자마자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는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30년 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화려한 옷차림에 독한 향수 냄새를 풍기던 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다 빠진 파마머리의 때가 꾀재재한 가디건, 그리고 어디서 주워온 듯한 낡은 신발을 신은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더군요. 제가 다가가 자리에 앉자 여자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더니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입술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고는 찻집이 떠나가라 곡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내 딸 지은이 맞니? 엄마가 죽을 죄를 지었다. 너를 이렇게 두고 떠난 그날부터 단 한순간도 발 뻗고 잠든 적이 없어. 내가 죄가 많아서 네가 이렇게 잘된 걸 보고도 차마 연락할 용기가 안 나더구나.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곡소리를 내며 우는데 순간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를 버릴 때 그 독한 눈빛은 어디 가고 저렇게 힘없는 노파가 되어 나타났나 싶어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자는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여자의 손을 보니 지난 세월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짐작이 가서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여자는 자기가 바람난 남자에게 버림받고 사기까지 당해 식당 파출부를 전전하며 비참하게 살아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네가 방송 나오는 거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 딸이 저렇게 예쁘고 훌륭하게 컸는데 애미라는 게 해준 게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그 가냘픈 목소리와 초라한 행색, 그리고 진심처럼 느껴지는 눈물에 제 마음속 견고했던 원망의 벽이 허망하게 흔들렸습니다. 엄마도 그동안 참 힘들게 살았나 보다. 그래도 나를 잊지는 않았구나 하는 바보 같은 연민이 고개를 든 것이죠. 하지만 그 여자의 연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대화의 방향을 틀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지은아, 너 가게는 한 달에 얼마나 버니? 방송 보니까 손님들 엄청 많던데. 그리고 같이 방송 나온 그 예비 신랑 말이야. 대기업 본사 다닌다며? 집안도 아주 빵빵하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정말이니? 처음엔 그냥 딸이 고생 안 하고 좋은 사람 만났다니까 기뻐서 묻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좋은 사람이야. 시댁 어른들도 보수적이긴 하지만 다들 점잖으시고 라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여자의 눈빛이 묘하게 번뜩이더군요. 슬픔으로 젖어있던 눈동자가 갑자기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채업자 눈으로 변하는 걸 보는데 순간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 여자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까의 가련한 연기는 이미 끝난 거였습니다. 슬픔으로 젖어있던 얼굴은 어느새 사라지고 제 배경과 돈벌이를 확인하려는 탐욕스러운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엔 30년 전에 끔찍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선명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의 눈물은 참회가 아니라 성공한 딸과 대기업 사위라는 대열을 낳기 위한 미끼였던 겁니다. 저를 버릴 때처럼 그녀는 지금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결혼을 이용해 또 한 번 한탕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야, 지은아. 솔직히 말해서 시댁 쪽에서 네 엄마가 바람나서 도망갔다는 거 알면 이 결혼 무사할 것 같니? 대기업 다니는 그 잘난 사윗감이 바람난 장모를 받아줄까? 그 집 부모들은 또 어떻고 깐깐한 양반들이라며? 내 말 틀려?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사과하러 왔다더니 결국 제 약점을 잡고 협박을 시작한 겁니다. 제가 당황해서 입을 못 대고 있으니까 그 여자가 세기를 박더군요. 엄마도 이 짓거리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지금 빚이 좀 있거든. 식당 일하다가 몸 상해서 약값도 만만치 않고 2천만 원만 해줘라. 그럼 내가 상견내고 결혼식이고 깔끔하게 안 나타날게.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줄게. 어때? 네 인생 지키는 값치고는 싸지 않니? 낳아준 정을 생각해서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당당하게 요구하는데 그 목소리엔 미안함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나타난 엄마라는 여자가 사과라는 가면을 쓰고
제 결혼을 장사 미천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여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제가 7살 때 겪었던 그 지옥 같은 기억들이 하나둘씩 머릿속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팔자 고치기 위해 자식 인생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 여자의 축축한 손이 제 손등에 닿는 순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거부할 수 없는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제 앞에서 쥐어짜는 저 눈물이 진심일지도 모른다는 착각은 단 1초도 가지 못했죠. 그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를 울릴 때마다 제 의식은 억지로 덮어두었던 30년 전이 시커먼 기억 속으로 사정없이 끌려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엄마라고 하면 따뜻한 집밥이나 포근한 품을 떠올리지만 저에게 그 단어는 독한 향수 냄새와 차가운 방구석 그리고 텅 빈 밥통의 서늘한 뿐입니다. 7살이었던 저에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무서운 벽이었습니다. 아빠가 현장 일로 며칠씩 집을 비우는 날이면 엄마의 본색은 잔인하리만큼 명확해졌습니다. 엄마는 저를 안방에 가두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자기는 밖에서 낯선 남자들과 깔깔거리며 전화하고 화려한 옷을 챙겨 입으면서 제가 배가 고파서 문을 두드리면 돌아오는 건 다정한 위로가 아니라 신경질적인 고함뿐이었습니다. 야, 시끄럽다고 했지? 냉장고 뒤져서 찬밥이나 꺼내 먹어. 한 번만 더 문 두드리면 너 진짜 내쫓는다. 7살짜리 아이가 그 어두운 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무서워서 울다 지치면 겨우 문이 열렸고 저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콩나물 무늬가 그려진 낡은 밥통을 열어보면 며칠이나 지난 건지 딱딱하게 굳어버린 찬밥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그 밥을 물에 말아 꾸역꾸역 삼키는 걸 보면서도 거울 앞에서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며 외출 준비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저에게 자기 술잔이며 그릇들을 다 닦아 놓으라고 시키곤 했죠. 나 올 때까지 이거 싹 설거지해놔. 안 해놓으면 오늘 너 혼날 줄 알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의자를 끌어다 놓고 싱크대에 올라가 찬물에 손을 적시며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끝내야만 겨우 잠을 자게 해주었습니다. 고무장갑도 없이 빨갛게 튼 손을 보면서도 저는 그저 엄마가 나가지 않기를 제 곁에 있어 주기만을 바랐던 바보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집안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안방 문을 열어보니 엄마의 화장대 위는 먼지만 덩그러니 남아있었고 아빠가 현장에서 발가락이 짓눌려가며 번 쌈짓돈을 숨겨둔 장롱 깊숙한 곳까지 다 털린 상태였습니다. 7살이었던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텅 빈 집에서 일주일을 맹물만 마시며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고모가 울면서 그러시더군요. 엄마는 단순히 집을 나간 게 아니라 빌라 전셋값까지 털어서 바람난 남자와 새 인생을 시작하러 도망친 거라고요. 제 입에 밥이 들어가는지 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자기 쾌락을 위해 자식을 버린 겁니다. 사과하고 싶다며 우는 지금 저 여자의 눈물 뒤로 그때 그 비정한 향수 냄새와 차가웠던 뒷모습이 오버랩되어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눈물은 30년 전 저를 버렸을 때처럼 또다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산된 연출일 뿐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처참했던 기억이 머릿속을 헤집고 지나간 뒤 다시 마주한 그 여자의 얼굴은 더 이상 가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축축한 눈물은 징그러울 정도로 가증스럽게 느껴졌죠. 제가 아무 말 없이 싸늘한 눈으로 쳐다보자 여자는 민망한 듯 억지 웃음을 지으며 슬쩍 제 명품 가방과 손목시계를 훔쳤습니다.
그러더니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엄마가 정말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야. 네가 방송에 나온 그 번듯한 가게를 보니까 엄마는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네 엄마는 지금 당장 오늘 밤 누울 방 한 칸의 에어컨도 없어서 찜통 같은 지하 단칸방에서 쪄 죽어가고 있거든. 여자는 갑자기 제 손을 다시 꽉 쥐더니 아까보다 더 절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과하러 왔다던 입에서 나온 것은 결국 돈 이야기였습니다. 엄마가 식당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진통제로 버티고 있어. 네 가게 한 달 매출이면 엄마 치료비에 에어컨 한 대 놓는 건 일도 아니지 않니? 엄마가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야. 그동안 못 해준 거 보상한다고 생각하고 딱 2천만 좀 보태주면 안 될까? 기가 막혔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엄마라는 작자가 처음 던진 제안이 밀린 양육비를 청구하는 채권자 같았거든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며 자리를 일어나려 하자 여자의 표정은 순식간에 싹 변했습니다. 방금까지 흘리던 눈물은 마법처럼 사라지고 입가에는 비열한 비웃음이 걸리더군요. 곧 상견례 한다며? 예비 신랑이 대기업 본사 다닌다던데. 그 집안 부모님들도 너처럼 자수성가한 며느리 얻는다고 아주 좋아하신다며? 근데 말이야, 그 잘난 시댁 식구들이 네 엄마가 바람나서 도망갔던 거 알면 참 좋아하겠다. 그치? 여자는 등받이에 몸등을 기대며 여유롭게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인 결혼을 정확히 겨냥해 비수를 꽂은 겁니다. 내가 상견례 자리에 불쑥 나타나서 내가 이에 애미다 하고 인사라도 하면 네 결혼이 어떻게 될까? 대기업 다니는 그 똑똑한 사윗감이 바람난 장모를 반갑게 맞아줄까? 엄마가 조용히 입 다물고 네 결혼 축복해줄 수 있게 도와줘. 2천만 원. 그 정도면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서 평생 죽은 듯이 살아줄게. 어때? 네 인생 지키는 값치고는 아주 합리적이지 않니? 사과는 오직 이 협박을 위한 빌드업이었던 겁니다. 30년 전 저를 버릴 때처럼 그 여자는 지금 제 미래를 다시 한번 쓰레기통에 쳐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여자는 제 인생을 갉아먹으러 온 악마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 여자가 남기고 간 2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곱씹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쌍한 척 쥐어짜던 눈물 뒤에 숨겨진 그 집요한 탐욕. 정말 우리 아빠가 무능해서 그 여자가 미쳤던 걸까? 하는 의문이 저를 괴롭혔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아빠의 낡은 지갑과 상견례 명단을 본 순간 고등학교 시절 고모를 통해 들었던 그 잔인한 진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빠가 지방 건설 현장으로 보름 정도 내려가야 해서 저 혼자 있을 것을 걱정해 고모가 저희 집에 와 계셨던 때였죠. 어느 날 밤 고모와 거실에서 야식을 먹다가 저는 참아왔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빠에게는 단 한 번도 물어보지 못했던 우리 집의 금기 같은 질문이었죠. 고모, 사실대로 좀 말해줘. 엄마가 나간 거 정말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런 거야? 아빠가 너무 일만 해서 엄마가 외로웠던 거야? 제 말에 맥주 캔을 따려던 고모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모는 한참 동안 캔만 만지작거리더니 아빠가 평생 저에게 숨겨왔던 지옥 같은 진실을 뱉어냈습니다. 네 아빠는 평생 네 엄마를 사는 게 힘들어서 떠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딸이 엄마라는 존재를 미워하면서 크면 인생이 망가질까봐 자기가 무능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죄인처럼 살았던 거야. 근데 이제는 네가 알아야겠다. 그 여자는 그냥 떠난 게 아니야. 사냥을 하고 도망친 거지. 고모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는 단순히 가난에 지쳐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현장에서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 일주일. 엄마는 병간호는커녕 아빠의 동료와 바람이나 우리 집 전셋값과 제 이름으로 모아둔 적금까지 싹 다 인출해 야반도주를 한 거였습니다. 아빠가 피땀 흘려 모은 돈, 그거 그냥 돈 아니야. 너 잘 키우겠다고 현장에서 발가락 짓눌려가며 번 돈이야. 근데 엄마라는 년은 네 아빠가 병상에서 꼼짝도 못할 때 그 남자랑 같이 와서 집안의 귀금속까지 싹 다 털어갔어. 7살짜리 너를 텅 빈 집에 가둬놓고 말이다. 엄마는 단순히 사랑을 찾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다친 틈을 타서 자식의 미래와 집안의 근간을 털어간 절도범이자 배신자였던 거죠. 아빠는 그 사실을 알고도 제가 바람나서 도망간 년의 딸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평생을 침묵으로 버티셨던 겁니다. 그 기억이 들이닥치자 찻집에서 불쌍한 척 연기하던 그 여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지금도 그 여자는 똑같은 짓을 하려는 거였습니다. 30년 전엔 아빠의 전셋값을 털어갔다면 지금은 제 결혼을 인질 삼아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털어가려는 계산이었던 거죠. 아빠 탓이 아니었어. 그 여자는 처음부터 우리를 가족이 아니라 털어먹을 사냥감으로만 본 거야. 분노로 손등에 핏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엄마라는 여자는 참회하러 온 노모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빨대를 꽂으러 나타난 과거보다 훨씬 더 진화한 괴물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제 인생을 털어가게 두지 않겠다고요. 그 여자의 협박은 단순히 문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제 소중한 일상을 갉아먹기 시작했죠. 첫 번째 신호는 예비 신랑 민준 씨에게 걸려 온 의문의 전화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묻더군요. 자기야, 오늘 낮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본인이 네 엄마라고 하더라고. 목소리가 너무 절박해서 일단 듣긴 했는데 자기가 알기로는 어머니 예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기어이 민준 씨의 번호까지 알아내 마술을 뻗친 거였죠. 저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그거 요즘 유행하는 신종사기래. 내 이름 팔아서 돈 뜯어내려는 미친 여자니까. 절대 받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고는 민준 씨의 휴대폰을 뺐다시피 해서 그 번호를 수신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차단만 하면 끝날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집착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며칠 뒤 민준 씨가 사색이 되어 퇴근했습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본사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그 건물 로비에 그 여자가 나타난 겁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대놓고 내가 이 회사 김민준 대리 장모 될 사람이다. 사위 얼굴 좀 보러 왔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더군요. 결국 민준 씨가 내려오기도 전에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지만 이미 사무실에는 김 대리 예비 장모가 보통이 아니라더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뒤였습니다. 반듯한 집안에서 자라 평판을 생명처럼 여기던 예비 신랑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였죠. 저 역시 사과를 하러 온 건지 제 인생을 망치러 온 건지 모를 그 여자의 행태에 더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정체를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 심부름 업체를 고용했습니다. 그 여자가 대체 어떤 구렁텅이에서 살길래 자식 결혼까지 이용해 먹으려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이틀 뒤 업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여자가 말했던 에어컨도 없는 지하방은커녕 경기도 외곽의 번듯한 오피스텔에서 내연남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심부름업체가 알려준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유흥가 근처의 화려한 일식집 룸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자기야,
조금만 더 하면 2천만 원 금방이야. 걔 지금 결혼에 눈이 멀어서 안달이 났거든. 대기업 다닌다는 사위 놈 보니까 인물도 훤한 게 돈 좀 꽤나 만지겠더라고. 이번에 한탕 크게 해서 우리 필리핀 가서 좀 쉬다 오자. 30년 전 아빠의 피 같은 전셋값을 들고 튀었던 그 내연남과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제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비싼 술을 들이키며 제 인생을 어떻게 털어먹을지 깔깔거리며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인간 쓰레기들아,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그 여자는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리며 당황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옆에 있던 내연남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이구, 우리 사장님 오셨네? 지은아, 너 돈 많이 벌었다며? 엄마가 그동안 너 키워준 정이 있는데 그깟 2천만 원이 아까니니? 곱게 돈 내놓고 가라. 안 그러면 네 시댁 식구들 모이는 상견례장에 우리가 직접 가서 인사드릴 테니까. 뻔뻔한 그들의 태도에 제 눈앞이 새빨갛게 타올랐습니다. 30년 전에도 제 통장을 훔쳐 도망갔던 저 인간들이 이제는 제 미래까지 통째로 삼키려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있던 간장통을 집어 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너희 같은 인간들 내 인생에서 다 도려내버릴 거라고. 어디 한번 해봐. 상견례장에 오기만 해봐. 그날이 너희 제삿날인 줄 알아. 악에 받쳐 지랄을 떠는 제 모습에 식당 직원들이 달려와 저를 말렸지만 제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쓰레기들을 제 인생에서 어떻게 치워야 할지 피눈물이 섞인 복수의 칼날이 제 가슴 속에서 차갑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의 아지트를 확인하고 온 날 밤, 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빠가 깜짝 놀라 달려오셨지만 저는 한참 동안 말도 못한 채 꺼이꺼이 울기만 했습니다. 겨우 진정한 뒤 저는 아빠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지옥 같은 일들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아빠, 사실은 엄마가 연락이 왔었어. 아빠 걱정할까봐 말 안 하고 나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 인간 사람이 아니야. 괴물이야. 엄마라는 여자가 나타나 가련한 척 연기를 하다가 본색을 드러내며 2천만 원을 요구한 것.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회사 로비까지 찾아가 깽판을 쳐서 민준 씨를 곤란하게 만든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30년 전 우리 집 전셋값을 들고 튀었던 그 내연남과 지금도 한패가 되어 제 결혼을 장사 미천으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까지 전부 고백했습니다. 제 말을 듣는 내내 아빠의 손등에는 핏대가 시퍼렇게 솟아올랐고 꽉 다문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것 같은 분노를 억누르며 제 어깨를 꽉 잡으셨습니다. 상견례가 코앞인 상황에서 제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딸아, 너 정말 괜찮겠니? 엄마 없이 결혼식 치러도 정말 후회 안 하겠어?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내 엄마는 30년 전에 죽었어. 저 인간들은 그냥 내 인생에 빨대 꽂으러 온 해충일 뿐이야. 나 엄마 없이 결혼할 거야. 아니, 저런 엄마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고 할 거야. 그러자 아빠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아빠가 어떻게든 막으마. 하지만 사위한테는 사실대로 말하자. 저 인간들이 시댁까지 찾아가서 깽판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해. 민준이도 너를 사랑한다면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줄 거다. 그렇게 해야 저 쓰레기들이 휘두르는 협박이 더는 힘을 못 쓸 거 아니냐.
아빠의 설득에 저는 예비 신랑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다행히도 민준 씨는 제 상처를 안아주며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고, 덕분에 시댁에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하던 두려움의 족쇄가 비로소 풀렸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아빠는 더 이상 참지 않으셨습니다. 지은아, 넌 여기 있어라. 아빠가 30년 동안 참아온 빚, 오늘 다 청산하고 올 테니까. 아빠는 그 여자가 있는 오피스텔 주소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잠시 후 그 여자의 오피스텔 복도는 아빠의 고함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아빠는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와, 이 천벌 받으려나. 30년 전에 내 집 전셋값 털어 도망가더니 이제는 내 딸 인생까지 팔아먹으려고 들어?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당황해서 문을 연 내연남이 이 노인네가 미쳤나라며 아빠를 밀치려 했지만 평생 현장에서 단련된 아빠의 힘을 당해낼 순 없었습니다. 아빠는 내연남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며 포효했습니다. 너희 둘 똑똑히 들어. 상견례장에 나타나기만 해봐. 그날은 법이고 뭐고 없다. 내가 너희 둘 다 죽이고 나도 감옥 갈 거니까. 경찰에 신고해? 해봐. 내가 니들이 30년 전에 전셋값 훔쳐간 거, 아동학대하고 방치한 거, 공갈 협박한 것까지 싹 다 들춰서 같이 죽어보자고. 아빠의 서슬퍼런 기세에 그 비열한 내연남과 여자는 구석에 몰려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돈 몇 푼 뜯어내려던 잔머리가 진짜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아빠의 부성애 앞에서 처참하게 깨진 겁니다. 아빠는 그들의 집기를 다 부술 기세로 깽판을 치며 딸의 결혼식 근처엔 얼씬도 못하게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 아빠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아빠의 포효가 휩쓸고 간 오피스텔 거실에는 비굴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떨고 있는 그 여자와 내연남 앞에 준비해 온 서류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지난 30년간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대차대조표였습니다. 이거 고소장이야. 30년 전 전세금 절도부터 최근에 벌인 공갈, 협박, 민준 씨 회사에서 벌인 영업방해까지 싹 다 정리했어. 아빠랑 나 이미 경찰서 가서 상담 마쳤고 증거물 다 제출하기 직전이야. 당신들이 돈 달라고 보낸 문자랑 녹취록.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법정 가서 확인해 볼래? 아빠는 제 옆에서 내연남의 눈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덧붙였습니다. 경찰 신고 안 하는 대신 조건은 딱 하나다. 이 각서에 지장 찍고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꺼져. 만에 하나 예비시댁이나 내 사위 될 놈 근처에 그림자라도 비치면 그날은 합의고 뭐고 너희 둘 다 감옥에서 썩게 해줄 테니까.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들던 하이에나들은 법과 감옥이라는 단어 앞에 순식간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 여자는 자식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오직 자기 안위가 걱정되어 벌벌 떠는 손으로 다시는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 모든 형사처벌을 감수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30년 전 자식을 버릴 때처럼 그 여자는 이번에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자식과의 인연을 단돈 영원에 팔아넘겼습니다. 결혼식 당일 그들의 자리는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공기는 맑았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미리 진실을 말씀드린 덕분에 제 손을 더 꽉 잡아주셨고 민준 씨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가 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신부 입장을 위해 아빠의 거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를 키운 건 엄마라는 생물학적 허울이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 발가락이 짓눌려가며 저를 지켜낸 아빠의 굳은 살이었다는 것을요. 버진 로드를 걷는 동안 저는 휴대폰 속에 남아있던 그 여자의 번호를 영구 삭제하고 차단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들은 이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완벽한 타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고모를 통해 들은 바로는 그 여자는 그날 이후 내연남과 서로를 탓하며 싸우다 결국 가진 돈마저 다 날리고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밑바닥으로 떨어져 자기가 버린 딸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기사들을 보며 평생을 후회와 가난 속에서 늙어갈 처지가 되었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은 아닙니다. 끝까지 내 곁을 지키며 함께 울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저를 지켜준 아빠, 그리고 제 상처까지 사랑해주는 남편과 함께. 저는 제가 잃어버렸던 행복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채워나가려 합니다. 제 인생에서 그 여자의 이름은 이제 완벽하게 삭제되었습니다. 가짜에 휘둘리지 말고 진짜를 지키세요. 여러분,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30년 만에 나타난 엄마라는 사람이 사죄가 아닌 협박을 들고 왔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도 엄마인데 라는 가스라이팅 섞인 연민이 발목을 잡으려 했죠. 하지만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사람을 가족이라 부르며 인내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부모라는 이름표를 달고 자식의 행복을 사냥감으로 여기는 괴물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이 내미는 눈물 젖은 손은 참회가 아니라 또 다른 올가미일 뿐입니다. 그럴 땐 주저하지 말고 법의 울타리 뒤로 숨으세요. 각서를 쓰고 증거를 모으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만이 나를 지키고 내가 사랑하는 진짜 내 사람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짜 가족은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비참할 때 곁을 지키며 함께 울어준 사람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비슷한 처지에서 혼자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행복은 그 누구의 볼모도 아닙니다. 가짜는 과감히 도려내고 당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진짜 보석 같은 사람들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가세요.